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8번째 페이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잡지사 대표 과학자, 곤충학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신 갈로아의 미래 곽재식 작가,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수님 눈치 보며 열심히 메뚜기 연구하고 있는 곽재식의 과거, 갈로아 김도윤 작가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로아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좀 오디오 물림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굉장히 치열한 불량 전쟁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과학과 곤충 특별 지식융합 방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분과 곤충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곽재식 작가님, 이번 주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 주 주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먼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일컬어서 밤에도 공부를 하려고 반딧불이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빛을 밝히면서 공부를 한다. 형설지공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갈로아 작가님께서 한번 반딧불이 이야기 해주시기로 네. 막상 해보면 잘 안 된다. 본인이 해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현대의 과학자, 대학원생들은 쓸데없이 반딧불이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불을 밝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갈로아 작가님처럼 곤충들의 이 모습을 열심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그 빛 밝히는 그런 걸로 하는 빛이야 전기 쓰면 되지. 그렇지. 그런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곤충들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킨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제 곤충 모방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그런 케이스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곤충의 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갈로아 작가, 우선 곤충의 눈이 겹눈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겹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일단 다 겹눈이고요. 네, 다 겹눈? 네, 다 겹눈이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설마 혼눈 없는 경우는 있어도 다 겹눈이고요. 겹눈은 뭐냐면 겹눈과 혼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있는데요. 일단 다 겹눈이고요. 이 양옆에 있는 그 눈, 이게 겹눈이에요. 이게 절지동물이 다 갖고 있고요. 다 갖고 있진 않아요. 대부분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 사진에 나오는 저런 잠자리의 눈인데요. 보면은 수백 개,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양옆에 있는 눈인데요. 우리가 볼 땐 눈알 두 개인데 저 안에 수백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네,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눈이 있는 거고요. 저거의 기능은 이제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봐가지고 두 눈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거리도 보고 뭐 이렇게 3D로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쟤는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약간 되냐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눈이 이렇게 뭐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뭐 한 수백 개의 눈에서 한 개의 눈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한 개의 눈, 뭐가 지나가는데. 수백 개 중 하나만? 뭔가 멀리서 지나가는. 근데 뭔가 가까이서 딱 지나가면 수백 개에서 한 수십 개가 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깝겠죠. 가까웠던 거겠죠. 더 가까이서 되면 수백 개에서 한 수백 개 다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겠죠.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 뭐 바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버린다든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곤충을 잡을 때는 약간 움직임을 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못 보겠군요, 곤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새들 보면은 얘들 그 벌레들이 그 움직임을 약간 뭐 새들 보면 막 검은색 하얀색 패턴 이런 거 많거든요. 그게 약간 움직임 약간 착시 주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 연구한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이것도 영국이에요. 영국 좀 이상한 기행을 많이 하잖아요. 또 영국. 메뚜기한테 스타워즈 보여주면서 스타워즈 보면 이렇게 그 데스스타 이렇게 폭발할 때 나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얘들이 겹눈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보면 이렇게 막 휘잉 가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연구에서 이그노벨상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CCTV를 적게 켜고 많이 켜고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로 보는데요. 근데 이게 움직임뿐만 아니라 겹눈의 투탁이라는 기능은 얘네가 색깔도 보거든요. 근데 색깔은 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개체마다 다르고 성별마다도 달라요. 네, 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수컷이 좀 더 화려한 색에 좀 더 반응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암컷을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위치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바다 기네들은 여기
밑에는 좀 먹을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턱 쪽에 그렇고 예. 위쪽은 뭐 포식자나 뭐 우리 하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색깔이 좀 다르게 본다. 머리랑 턱 쪽 색깔이 다르대요. 네, 그 이쪽 그 민감한 색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종류마다 달라서 뭐 다행히 야행성인 애들은 뭐 색깔을 별로 잘 못 보지만은 곤충 약간 아래쪽에서 공격해야지 취약하겠군요. 좀. 뭐 그렇거나 왜 자꾸 곤충 공격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렸죠. 환경 전공이기 때문에 반멸을 해야 되기 주로 때문에. 해충, 뭐 파리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곤충과의 싸움 네. 치열하게 하고 네. 계시네요. 만약에 주행성이라면 낮에 예. 날아다니니까 되게 화려한 색깔에 민감하죠. 특히 그 나비랑 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까지 보고요. 뭐 야행성 이런 애들은 뭐 많은 색을 잘 못 보죠. 그래서 재미있게 그래서 곤충은 대부분 그 빨간색을 못 보거든요. 빨간색 많이 못 보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물론 벌, 나비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그래서 개미 키울 때 얘네들이 그냥 그 개미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그 빛 켜주면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어디 숨고 싶은데 막 밝으니까 빨간색 필름을 덮어주면 애들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어두운가 보다. 그렇구나. 네. 칼로나 작가님 방에 밤에 딱 들어갔는데 빨간 불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칼로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개미 보고 있었어. 편안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빨간 필름을 덮어주긴 하죠 정말 벌개미들한테. 벌개들이 처음에 이렇게 놔두면 막 밝아서 막 하는데 빨간색 쓰면 벌레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우린 편안하게 관찰도 되고 하는데 이거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짓을 하는 벌레가 있는데 연꽃 중에 이렇게 하얀 꽃을 피는 애들이 있어요. 연꽃 중에 하얀색 피면 벌레들은 하얀색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면 연꽃이 가둬요. 딱정벌레 가둬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먹어? 딱정벌레가 여기 가두고는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쫙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꽃가루 범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빨개지면서 펴지거든요. 빨개지면서 펴지면은 그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딴 데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됨으로써 자가수분을 막는 거예요. 다시 안 오게. 꽃이 색깔이 변한다고요? 꽃 색깔이 변해요. 네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얘는 다른 그 하얀 꽃으로 가면 되겠죠. 다시 안 오게. 다시 안 오게. 그런 식으로 이걸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만난 옛 여친이나 남친 잊지 못하고 자꾸 이제 밤에 전화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나에게 왔다가 간 상대에 대해서는 그녀는 빨개져 있어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색깔. 겹눈은 이런 장점이 있고 혼눈은 그러면 그러니까 짝수이면 겹눈이고 홀수면 혼눈이에요? 아니요, 겹눈은 그냥 여기 있는 그 모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되고 혼눈은 완전 다릅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제시 교수님께 말씀해주신 여기 파리 세 개죠. 뭐 눈이 5개다. 세 개, 딱 3개가 많은 곤충들이 있거나 없는데 이거 있는 곤충 특징이 있습니다. 혼눈이 있는 곤충. 비행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혼눈은 비행에 도움을 줘요? 네, 이거 딱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알 수 있냐면 개미를 보면 일개미들은 이거 없거든요. 일개미들은 혼눈이 없어. 네, 비행하는 여왕개미, 숫개미는 정확하게 딱 이거고요. 그리고 그 숫개미들은 약간 로얄 아이네 이게. 그리고 숫개미 정말 큽니다. 그 비행하는 메뚜기만 봐도 뭐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냥 기어다니는 애들 보면 이게 없는데 정말 잘 나는 게 있고요. 이게 파리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이게 무조건 있어요. 지난주에 드래곤볼 천진만 얘기. 천진만도 날았나? 무공수. 천진만 날잖아. 혼눈. 이게 도리야마 작가님을 알고 그러신 건가? 미쳤다. 왜 혼눈이 있겠어요? 비행할 때 쓰는 거죠. 마음의 눈이죠. 어떻게 쓰냐면 이게 얘네가 편광을 봐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봐요. 빛의 방향을 보기 때문에 빛이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는지 보기 때문에 이게 비행할 때 약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마 쪽에 있어야겠네. 그렇죠. X, Y, Z 축을 공중에서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품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겹눈과 혼눈에 대해서 또 천진만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진 곤충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과학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겹눈에 영향을 받은 과학기술은 꽤나 사례가 많습니다. 뭐 사례로 화제가 된 지도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카메라를 만들 때 옛날 이제 카메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메라 그 렌즈 부분이 좀 크고 크게 나와 있고 뭐 이래야지 좀 뭐 멋있는 카메라다. 대포 카메라 하나쯤 있어야지 뭐 어디 찍으러 폼 나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작은 휴대용 기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 게 작은 휴대용 기계도 좀 뛰어난 화질로 잘 찍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카메라는 렌즈가 크고 이렇게 좀 두텁고 이렇게 해야지 잘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곤충의 겹눈처럼
작은 카메라를 여러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네. 작은 크기로도 또렷한 영상을 결국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아이디어는 뭐 넓게 보면 사실은 요즘 보면 카메라 여러 개 한꺼번에 달려있는 카메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넓게 보면 뭐 거기에도 좀 적용이 된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좁게 보면 진짜 곤충의 겹눈처럼 네.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포착된 영상을 조직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얻어내는 뭐 그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공학 분야에서 이걸 하시는 송영민 교수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아예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거 하시는 정기훈 교수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걸 하고 계셔가지고 정기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렌즈 크기가 한 2mm 정도 되는 눈에 잘 보이지 점같이 생긴 렌즈죠. 이런 걸 이제 수십 개를 엮어가지고 웬만한 보통 카메라 혹은 그 이상의 화질을 내는 카메라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용화돼서 제품이 나오면 거의 뭐 종이장 같은 크기의 그런 카메라도 화질이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작게 가볍게 만드는데 당연히 이제 좋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렇게 작은 초소형 카메라 나온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어디에 쓰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몸속에 우리 몸속에. 그렇지. 빙고. 내장 내시경.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내시경 혹시 뭐 마취 안 하고 한번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근데 카메라가 되고. 진짜 작으면 거의 느낌도 안 나게 조그마한 실 같은 데 달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곤충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이런 발상을 하기까지 한 수백 년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수십 년 만에 발상했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발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곤충이 없었으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제가 좀 의미부여하다 보니까. 좀 일찍 알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은 곤충 날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갈로아 작가님, 곤충이 나는 원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던데 어떤 유형인가요? 일단은 크게로는 일단은 그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잠자리 같이 원시적인 애들은 그냥 정말 날개를 처음 만들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근육발로 난다고 소개했어요. 근육발로 와서. 난다. 근육발로 이렇게 날개 4개 전부 이렇게 근육발로 포석포석 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날갯짓 흉내내듯이 힘들지만은 굉장히 묵직하고 그 날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잘 날죠. 잠자리들 보면 장작이 나는데 대부분의 곤충들은 그 날개가 그 근육 메커니즘이 이렇게 무슨 기차 칙칙폭폭 하듯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유튜브로 보세요. 웬만하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약간 복장 터질 수 있는데 운전 중이시지 않으면 유튜브로 보세요. 아니 갈라 작가님 그건 이게 영상을 봐야 제 맛입니다. 맞아요, 제 맛이에요. 이거 움직임에 이렇게 메커니즘 2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양력을 발생하냐, 어떻게 비행하냐가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날았을 때 이렇게 퍼덕여서 위에 이렇게 소형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소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형들을 만들어서 몸을 띄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번에 예전에 소개해드린 중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그 호박벌에 대한 그 덕담 있죠. 호박벌. 호박벌이 뭐 몸이 뭐 되게 뚱뚱해가지고 사실 얘네가 뭐 날 수는 없는 구조인데 뭐 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다. 뭐 해서 그런 썰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훌륭한 우리도 긍정적 마인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라고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호박벌도 날 수 있다. 호박벌 날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약간 뭐랄까 생물에 대한 오해인데 그 약간 덕담같이 약간 포장돼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 중 하나가 또 뭐지? 그 솔개라는 새가 있는데 얘네는 나이 40이 되면은 인생의 결정을 한다. 얘네가 부리를 뽑고 털을 뽑더니 버텨가지고 새 부리가 자라나고 새 발톱이 자라나가지고 딱 들어도 아닐 것 같은데 30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30년 더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개 쓰면 25년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간 세트로 돌아다녀.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게 있는데 호박벌 잘 날고요. 솔개 25년 삽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는데 또 일부 조그만 곤충들이 있어요. 진짜 요만한 곤충들 한 1mm 이하의 곤충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날개가 보면은 깃털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은 제가 유치역을 잘 모르지만 유체의 점성이 크게 작용하는 어떤 미시 세계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유치요? 유체. 공기의 유체가 점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양력 형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기방울 하나보다도 약간 작은 느낌이 나는 거죠.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작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재밌는 게 저번에 아까 파리가 이렇게 피한 거 뇌가 좋다 했잖아요. 얘는 보면은 뉴런이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되지? 이런 얘기도 해요. 과학자들이 뉴런이 4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돌아가?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박수 친다고요. 날개를 착착착
아예 헬리콥터처럼 날개 진짜 헬리콥터처럼 신기하네. 다른 식으로 날개질을 해서 뭐 날개 주변의 양력을 형성해서 뭐 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력을 형성해서 납니다. 약간 가수들 콘서트 하고 있는데 자 위로 박수 막 이렇게 점점 날아올라 사람들이. 네네네. 와 진짜 이거 신기하겠다. 포인트 안무로 쓰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대표적인 곤충 이름? 1mm 뭐요? 아까 이런 거 뭐 곤충. 총체벌레 뭐 이런 총체벌레. 자 총체벌로 박수 시작. 진짜 위로 박수 전부 다. 점점 막 날아올라 막. 재밌는 게 얘네가 왜 이렇게 작냐? 뭐 작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가끔 막 생물에 기생하는 조그만 기생벌들 있잖아요. 기생하는 수많은 약간 그 되게 악랄한 기생벌들. 이 기생벌을 기생한 애들이에요. 기생벌을 액자식 기생이네. 네, 기생벌의 기생. 트릭을 했는데 거기 또 트릭을 하는 거죠. 기생벌이 기생하고 약간 너희들 당했다 이랬는데 거기에도 이제 기생을 해버리는 트릭쇼를 하는 그런 도둑한테 애들이죠. 도둑질하는 그렇죠. 느낌. 네. 그런 애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단세포 생물보다 작은 애들이 나와요. 곤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만 날개 갖고 이러면서 나는 거죠. 야, 이렇게 총체벌레 박수 치면서 나는 벌레들도 있다. 좋습니다. 이런 나는 특성. 여기서 나온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사실 뭐 날아다니는 물체 중에 특히 요즘에 이제 드론 같은 거 많이 개발되면서 드론, 곤충들이 저렇게 날개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잘 나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넓게 보면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사람이 개발한 비행기 이런 거는 글라이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개를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활공하죠. 우리 뭐 비행기 타러 갔는데 자 제주도로 이제 출발 이륙하겠습니다. 근데 날개 막 펄럭펄럭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총체벌레처럼.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날개가 안 움직이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곤충처럼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날개가 움직이는 비행체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중에도 없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뭐 총체벌레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날개가 움직이면서 비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자유로운 움직임, 그대로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을 한다든가, 공중에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가만히 떠 있는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뭐 그런 거 또 이제 곤충을 어느 정도 닮은 비행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제 뭐 잠자리 비행기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토속적인 한국인의 감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잠자리 비행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상업적인 헬리콥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고르 시코르스키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코르스키라는 이제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유명한데 이 시코르스키가 이 사람은 이제 키이우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 시코르스키 회사에서 개발한 굉장히 초창기 헬리콥터 중에 S-51이라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그 헬리콥터 모델이 이제 드래곤플라이라는 별명으로 흔히 불렀습니다. 잠자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 헬리콥터가 어디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해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느냐? 시코르스키라는 이 회사의 헬리콥터가 가치 있고 뛰어난 그런 비행체다라는 걸 세상에 널리 알렸느냐? 바로 한국 전쟁 6.25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비행기란 말이 사실은 이 시코르스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했던 말인데 아마도 그게 건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아셨습니까 이 내용?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 잠자리 닮은 그건 정말 그 영화 듄 보면 나오잖아요. 보셨나요? 듄 보면요. 그 정말 잠자리 닮은 그 오니소콥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그 드래곤플라이 헬리콥터지. 그렇죠. 저도 과연 헬리콥터가 잠자리인가 이러고 있는데 확실히 좀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없는데. 근데 그거 있습니다. 벌 중에 각 그 산란관 쪽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비행기 같이 꼬리 날개 있는 데 있습니다. 산란관을 꼬리 날개로 변형시켜요? 네네. 꼬리 날개 이렇게 정확히 비행기랑 똑같이 생긴 애도 있습니다. 이걸로 나는 날때 이렇게 세 가닥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생물과학 한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기능적인 쓸모가 있게 만든 거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던 곤충이죠. 바로 겨울에도 죽지 않고 겨울잠 자며 숨죽이는 걸로 밝혀진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하면 여러분 흡혈 아니겠습니까? 흡혈. 갈 작가님, 모기의 흡혈 원리부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얘네가 그 구기가 여러 가지 가닥으로 나눠져 있죠. 보면 침 하나 같긴 하지만은 꽂아서 이렇게 막 그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혈관을 찾아가는데요. 찾아가면서 유명한 게 얘네가 침을 뱉죠.
모기가 침을 뱉나요? 네. 침을 꽂는 게 아니라 침을 꽂고 예. 텟 그 모기에 몰랐어. 네네 침을 뱉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렵게 되죠. 아, 침을 뱉고 그 다른 침을 꽂는 거예요? 침을 꽂고 네. 꽂침을 자, 침이 여기 바닥에 바늘을 꽂고 바늘을 꽂고 바늘 여러 가닥이 있고요. 아, 둘 다 지금 바늘 침이에요? 네, 아니 두 번째 걸 흘리는 침이야. 그런 침. 바늘을 꽂는데 바늘도 예, 이게 예. 한 9가닥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꽂아서 이렇게 막 혈관 찾아가요. 이렇게 예. 그렇게 찾아가서 네. 꽂은 다음에 바늘이 찾았어. 바늘 꽂은 다음에 예. 이제 침을 쭉 주입해요. 침을 아, 자기 침을 붓는다. 타액을 주입해요. 타액을. 아, 그래요? 그거 제 모기가 진짜 신기하죠. 네. 저는 약간 이게 다른 살집이 애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못하거든요. 더 불쾌하네. 살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체열하러 가면 예, 예. 저는 이제 사람이 보면서 하는데도 혈관을 잘 못 찾겠어요. 저도 그래요. 주먹밥 줘보세요. 맨날 그러거든요. 오늘 그래도 오늘 근데 모기는 어떻게 그냥 아무데나 꽂는 것 같은데 야, 숙련된 어떻게 그렇게 혈관을 잘 찾아서 쪽쪽 빨아가는지. 간호사분들보다도. 참. 예, 해보세요. 그쵸. 오늘 그러고 오셨다고. 네. 예. 그래서요, 모기. 그렇게 해서 주입하는데 이게 네. 왜 주입하냐? 예. 뭐 꽂다가 네. 우리는 당연히 꽂으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네. 또 피가 이게 상처가 나면 굳거나 여러 가지 그 면역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얘들이. 침을 뱉음으로써.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방지가 돼요? 네, 이게 얘들이 그걸 뱉으면서 예. 하지마 하면서 이제 타액을 분비하는 우와.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네. 가렵죠. 아. 이후에 네. 그 침에 어떤 성분이 있냐고 질문 들어왔는데 아시나요? 여러 개 한 100에서 200개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저 여기 여러 가지 망상이 있습니다. 아, 네. 더 불쾌하네 뭔가. 네, 아주 모기에 잘 물리는 모릅니다. 게 지금 내 타액이 네. 내 몸속에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장점도 있지만은 뭐 그 어떤 뭐 질병 일으키는데 그치. 좀 뭐 말라리아나. 그렇죠. 문제 있고 그 타액에서 말라리아 감기 들어오는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 4시간에서 18시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격하느라 염증 반응하면서 우리가 가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박재희 작가님, 그럼 우리가 모기는 뭐 백해무익하다 이런 소리 하는데 네. 이런 모기의 흡혈 원리에서도 과학기술 따온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론이 일단 있구나. 지금 어느 정도 이 주식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과가 실제로 나온 제품으로 제가 알기로 일본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실용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모기가 물릴 때 그 피를 빨아간다는 그 생각, 그 양에 비해서는 네. 별로 좀 그렇게 아픈 편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기에 물린 거 자다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별 큰 느낌 없는 거거든요. 피를 그만큼씩 빨아먹는다는 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뭐 다른 동물이 깨물면 피 하나도 안 나도 막 아플 때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 참 안 아프게 잘 빠는 거거든요. 주사 안 아프게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쟤네들은 어떻게 꽂길래 이렇게 별로 안 아프게 바늘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느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조를 뺏기는 걸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데 기본적으로 바늘을 굉장히 가늘게 만듭니다. 예. 근데 바늘을 가늘게 만들면 골치 아픈 점이 그렇게 무작정 가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면 뽑아낼 수 있는 피의 양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약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는 바늘을 대신에 여러 개 사용한다. 뭐 이런 발상도 있고요. 네. 바늘을 만드는데 바늘을 그냥 밋밋하게 통짜로 만들지 않고 네. 옆에를 약간 톱니 모양으로 아까 모기의 입이 여러 갈래로 돼 있다라는 그 모기 그린 만화 같은 거 잘 보시면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건데 예. 모기 ip이 그냥 뾰족하게 침으로 안 돼 있고 옆에 약간 톱니 같은 뭐 모양의 털처럼. 표현, 예. 그런 거 맞아, 표현한 맞아. 만화들 예. 있죠. 거기 좀 잘 표현한 건데 그렇구나. 그런 식의 옆에 약간 돌기 같은 톱니 같은 거를 만들면 예. 오히려 파고들 때 더 통증 없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일본 회사가 제품 만들어가지고 예. 판매한 경우가 있고 꽤나 잘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예. 그래서 이걸로 뭐 맞으면 뭐 더 안 아프게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애기들 그걸로 놔줘야겠네.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 이제 피를 뽑는 용도보다는 네. 이제 외부에 있는 거를 찔러 넣는 용도로 이제 사람은 사용하는 거죠. 네. 일단 꽂는 거 자체만 모기한테서 배워오고 네. 모기는 이제 우리에게서 피를 가져가지만 우리 의료진들은 이제 약을 넣어주는 용도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예, 예. 특히나 이제 이런 기술이 잘 개발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되다 보면 어떤 제품도 나와 있냐면 뭐 당뇨병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인슐린 같은 걸 이제 수시로 맞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뭐 매번 뭐 맞는다 혹은 뭐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번 피를 뽑는다 할 때 네. 매번 이거를 이 옛날에 쓰던 주사기로 쓰면 얼마나 신경 고역이죠. 쓰이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통증이 훨씬 더 덜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작업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꽤나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편적으로 상용화되면 그 애기들 주사 맞을 때 뭐 미끼 안 던져도 되겠네요. 미끼라고 하시나요? 네네. 뭐 돈가스 사준다든지. 예. 갑자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요. 예. 벌레가 잘 꽂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그
기술은 아니지만 네. 실험할 때 하나 재밌게 생각난 건데 그 식물들 책 연구할 때 식물이 보면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잖아요. 체관에 보면은 이게 물관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이 쭉 올라가지만은 물이 오세관 올라가고, 물이지만 예. 체관 그 영양분들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은 체관. 보면은 이게 이렇게 구획별로 이렇게 쭉쭉쭉 가요. 예. 근데 이걸 우리 사람들이 연구해서 자르면은 예. 연구해서 막 그렇지. 따라해서 하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들 진딧물 보면 기가 막히게 잘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구를 초반에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 예. 진딧물 올려놔가지고 예. 곱게 먹은 다음에 진딧물 머리를 머리만 남고 딱 잘라요. 그러면 진눈이 빨다가 그 체관 딱 꽂은 거 보면 이렇게 그 빤 게 이렇게 머리 밑 절단면에 또 이렇게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것 따가지고 진딧물 대가리를 수도꼭지로 네, 이용해. 진딧물 대가리만 다 이거 박아가지고 좀 무섭네. 그렇게 해서 초기 연구한 게 매우 유명합니다. 네네. 체관 야. 저 메커니즘 연구할 때 놀랍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정말 잘 꼽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아, 말씀드리면 예. 오늘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이러니까 예, 하세요. 예. 아까 모기 이야기 네네.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이 난 건데 2018년인가에 나온 논문에서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모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피가 굳으면 자기 이제 피 빨려고 입을 넣었다가 입이 굳어가지고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피를 안 굳게 하는 물질을 침으로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요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이 2018년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의 어떤 원대한 포부를 뭘로 이분은 그 모기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아노펠린이라는 물질을 연구한 거예요. 모기 중에 보면 아노펠리스라는 종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노펠린이라는 물질을 이분은 연구한 이분은 자기 포부를 원대한 포부를 뭘로 밝히셨냐면 포부를. 예. 사람이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답이 별로 없는 걸로 혈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전증. 혈전, 예. 피부가 응고되는 물질이 피부 속에 혈관 속에 생겨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 갑자기 그런 식으로 피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어디 중요한 혈관을 하나 막아버리면 그렇지. 예. 사람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그게 어디인지 뭐 뚫을 수도 없고 예. 찾아가지고 예. 갑자기 신장병 생길 수도 있고. 순식간에 예. 사람이 급사하게 된다. 예.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가끔 뭐 비행기 같은 거 네. 뭐 너무 한 자세로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혈관이 짓눌리는 와중에 뭐 엉덩이 같은 데 혈전이 하나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막아가지고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다. 갑자기 사람이 그래요?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건강한 사람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모기의 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자기가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모기가 어떻게 사람 피를 안 굳게 하는지 자기가 알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포부가. 그럼 그걸 일부러 넣어서.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낸 다음에 네. 그 약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네. 앞으로 혈전증 걸린 사람이 있으면 네.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이 포부를 이제 논문에서 밝히셨더라고요. 2018년 논문이었는데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한 6년째가 되었는데 예. 어떻게 하고 계실지.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소식은 예. 없습니다만 이게 그렇죠. 한번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치. 거거든요. 네, 모기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원한줬던 걸 다 갚아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예.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잡지사 양대 폭격기 갈로아 작가 곽재식 작가와 곤충 과학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벌써 다 지나서 마지막 주제. 모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뭐 바퀴벌레나 이런 애들 보면 그 실제 많은 곤충들이 벽이나 나무 같은 거를 이제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스파이더맨 등력. 예. 그건 어떤 원리인지 좀 간단히. 네. 예. 보면은 그 곤충이나 거미도 그렇고 예. 범위 곤충이 아니지만은 털이 많거든요. 그 털이 많아가지고 마치 개코도 많은데 뭐 털로 이렇게 붙듯이 그 털이 많은데 네. 그런 털이 많은 것도 첫 번째기도 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냥 걔를 보면은 저 가장 끝마디가 그 발톱이라는 구조로 그냥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그냥 발톱이 거는 그냥 물리적인 구조도 있고 발톱 비슷하게. 세 번째로는 곤충의 발에 가장 특별한 게 욕반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욕반? 네, 욕반. 얘네들이 이제 가장 보면 정말 빨판처럼 생겼고요. 빨판처럼 생겼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문어처럼. 이제 문어처럼 이제 그게 이제 벽을 타기 위한 가장 특별한 구조인데요. 이게 없는 곤충도 있고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예. 욕반 있는 곤충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냥 그러니까 없는 곤충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 토양 생활하는 곤충들 이런 애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미들 우리 보는 개미들 다 욕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미도 욕반이 있어요? 욕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벽에 맨날 타고 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땅에 타고 있는데 욕반 없는 곤충들이 있어요. 네. 막 침개미 이런 애들은 그 욕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땅에만 살아요. 그래서 침개미 잡으면 재밌는 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데 올려놓으면요. 네.
하면서 못 올라와요. 아, 그 벽을 못 타고 벽을 올라가서 못 타요. 가둬놓기 좋다. 그래서 가둬놓고 이렇게 놔두고 키울 수도 있어요. 집에. 정말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탈출 불가능. 탈출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그 욕반이라는 구조 때문에 벽을 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원리로 곤충들은 벽을 잘 탄다. 요걸 응용한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작가님? 요거를 응용한 과학 기술을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개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예, 개미와 관련돼 가지고 과학 기술의 많은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예, 그래서 엔트 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ACO 뭐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개미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개미들의 실제 활동을 그대로 사실 요즘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사람의 단계에서 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뭐냐면 개미가 보면 무슨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이를 발견하면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거기로 개미들이 막 수만 마리가 떼거리로 막 몰려오죠. 페로몬.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길을 잘 찾아가지고 개미들이 아무 길로나 막 다 막 아무렇게나 퍼져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개미가 그렇게 한번 발견하고 나면 최단 경로를 딱 택해가지고 딱 지름길로 직진해가지고 딱 내비게이션처럼. 오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 같으면 이게 지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야, 이 길로 오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겠죠. 근데 개미들이 무슨 뭐 지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도를 보면서 열심히 야, 이 길이 제일 빠를까? 궁리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지도를 인수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도대체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어디 냄새 묻힌다. 저 냄새 따라가자.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한두 가지의 규칙만 가지고 나는 여기에 냄새 묻힐게. 너는 이 냄새 따라와. 요거를 가지고 한 마리 개미가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미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걸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최적의 경로가 완전 최적은 아니에요. 그걸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으로 알아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의 대충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저절로 도출이 돼가지고 약간 집단지성 느낌이네. 집단지성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말씀드릴 대로 복잡한 길을 찾아가는 문제나 아니면 뭐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상에 가상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연결이나 통신망 연결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경로로 통신망,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어디로 연결을 하는 게 가장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인가 이런 걸 알아낼 때 그 복잡한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일일이 경우의 수를 따져가서 최적의 경로가 여기라고 계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개미의 지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최적의 경로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으로 ACO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또 생각도 못했네. 그렇습니다.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순식간에 곽재식 작가, 갈로아 작가 콜라보 방송이 지나갔습니다.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땠나요? 곽재식 작가님? 네. 저는 한 번이라도 특히 이제 제가 책을 열심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베스트셀러를 책을 많이 파신 분들을 직접 이렇게 뵙고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배울 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욕망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어떤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많은 것을 받아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갈로아 작가님? 네. 신기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서로 되게 존경하고 영광으로 여기고 분위기가 훈훈한데요. 두 분 이 기회에 연락처 교환하시고 마파라고 가세요. 자, 두 분의 지식융합방송 앞으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곤충을 활용한 과학기술들 만나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갈로아 작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